1927년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하면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공산당 본부에 창사를 공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창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유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군대가 창사를 공격하다 심각한 패배를 당하자 그는 일부러 이들에게 창사에서 멀리 떨어진 원자스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자스는 공산당 지휘부에 연락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일단 군대를 원자스로 오게 하며 자기 마음대로 군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약 1500명의 군대를 낚아채게 됩니다. 마오는 이들을 데리고 먼 남쪽에 있는 진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딱히 마오를 따라 산속에 숨어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탈영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진강산에 도착했을 때 마오에게 남은 병력은 단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진강산은 화적들의 고장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마오가 도착했을 당시 이곳은 위안 원차이라는 인물이 약 500명의 화적단을 이끌고 그 주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에서는 비등했지만 마오를 만나본 화적단은 그에게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 덕분에 마오는 그곳에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이후에 이들의 행적이 화적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농민들을 약탈했고 공개 처형식을 열어서 지주들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악덕 지주나 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그 뜻을 설명해줘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식용유나 닭 몇 마리를 갖고 있는 걸로 악덕 지주가 됐습니다. 마오는 또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처형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럽게 처형되는 모습은 참석한 이들의 마음속 깊이 공포심을 심어줬습니다. 화적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은 자진해서 마오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화적들도 겁에 질릴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공포를 통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마오쩌둥이 군대와 함께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공산당 본부는 즉각 마오쩌둥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오가 소환령을 무시하자 그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자신이 당에서 축출됐다는 사실을 부하들에게 숨기면서까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마오쩌둥은 허쯔전이라는 세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활달해서 16살의 어린 나이에 공산당 여성부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1년 뒤 장제스가 공산당을 탄압하자 허쯔전은 진강산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오쩌둥을 만나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에겐 이미 양카이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마오는 아내에게 딱 한 번 편지를 보냈을 뿐이었고 그 내용도 발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쯔전과 결혼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을 끊게 됩니다. 허쯔전이 마오와 결혼한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친구에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던 걸 보면 그녀는 곧바로 마오와 결혼한 걸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1928년 4월 수천의 공산당 부대가 그의 기지로 피신해 왔습니다. 이 부대는 난창 반란에서 아직 살아남은 병력으로 남해안에서 국민당군에 패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약속한 무기를 조달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이 부대는 41살의 주더라는 장교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편 중독에 많은 첩을 거느린 구시대적 인물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소련에서 군사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쾌활한 성격이어서 병사들이 잘 따랐다고 합니다. 주더의 부대가 화적의 땅에 도착하자 마오쩌둥은 주더에게 자신과 합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주더의 부대를 자기 휘하에 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더는 마오의 요청을 거절하고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후난성 남동부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모스크바의 전술 때문에 봉기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모스크바의 지시는 적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집을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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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였습니다. 주더는 모스크바의 방침에 따라 봉기를 일으킨 마을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공산당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이 공산당원들을 찾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국민당 군까지 공격해오자 이제 주더는 마오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공산당 내에서의 마오쩌둥의 위상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오가 군대와 함께 산속으로 숨어든 이후에 전국에 흩어진 대부분의 공산당 근거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산당 근거지로는 남해안에 하이루펑이 있었습니다. 하이루펑은 한때 작은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로 큰 규모의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반혁명 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숙청이 일어나서 약 1만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국민당군이 반격을 가하자 하이루펑은 붕괴하게 됩니다. 이제 마오쩌둥은 아직 싸울 수 있는 부대와 기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한때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골칫거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성경 지명을 갖춘 유능한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주더가 도착하자마자 마오는 그의 부대를 뺏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더의 병력은 약 4,000명으로 1,000명 규모의 마오의 부대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마오가 주더의 병력을 흡수한다면 그는 단번에 5,000명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서한을 상하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신도 기다리지 않고 두 부대의 결합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얼마 안가 마오는 주더를 부하처럼 대하면서 두 부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한편 모스크바의 스탈린도 마오쩌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오는 가끔 명령을 무시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차지하는 모습이 강한 인상을 줬습니다. 이때부터 스탈린은 마오를 미래의 지도자로 점찍으면서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결국 마오쩌둥의 요구는 모두 수용됐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당의 대리인으로서 주더 마오쩌둥 군의 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1928년 북벌을 시작한 장제스는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중국 대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장제스의 군대가 마오쩌둥의 영토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오쩌둥과 주더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화적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지 15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의 한 감찰관은 그 지역을 둘러보고는 상하이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홍군이 오기 전 이곳 주민들은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누렸다. 하지만 홍군이 오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홍군의 유일한 수입원은 부자들을 강탈하는 것이었다. 홍군은 부유한 농민뿐 아니라 소상인들까지 모조리 적으로 취급했다. 그 지역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건설이나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뒷전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완전히 파산했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마오쩌둥은 떠나면서 부상자와 민간인 공산당원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증오심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오쩌둥이 남긴 유일한 열매였습니다. 원래 그곳을 지배하던 위안원차이와 화적들은 1년 뒤에 다시 돌아온 공산당 부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화적들을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화적과 공산당의 지배를 모두 받아본 입장에서 주민들은 오히려 화적의 편을 섰습니다. 한편 마오쩌둥은 정부군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양 부대는 치열한 전투에 휘말렸고 그 와중에 주더의 아내가 붙잡혀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국민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을 바짝 추격하던 부대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소환됐습니다. 그 덕분에 마오쩌둥은 무사히 남동 해안에 있는 푸젠성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오는 푸젠성에서 꽤 규모가 있는 도시인 팅저우를 공격해 그곳을 차지했습니다. 이곳에는 국민당군의 군복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마오쩌둥의 부대는 처음으로 군복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군복이 없었던 마오의 병사들은 가지각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급받은 군복은 국민당 군과 같은 회색 군복이었지만 모자에 달린 붉은 별과 어깨에 붉은 견장으로 국민당 군과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류안궁이라는 인물이 도착하면서 마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류안궁은 부대를 시찰하더니 마오쩌둥이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과 주더로부터 군의 지휘권을 빼앗은 사실을 상하이에 보고했습니다. 마오는 당의 대리인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군의 지휘권은 아직 주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오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군을 지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하이로 보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오쩌둥에 불만을 품고 있다. 많은 동지들은 그를 독불 장군이라 생각한다. 그는 성미가 고약하고 사람을 학대하기를 좋아한다. 결국 투표를 통해 마오쩌둥이 군의 당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고 주더가 다시 군의 최고 지휘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마오쩌둥이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곧바로 주더의 참모였던 린비아오를 포섭했습니다. 린비아오는 유능한 군인이었지만 주더가 이전에 그를 혼냈다는 이유로 주더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린비아오에게 접근한 마오는 그와 주더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얼마 뒤인 1929년 7월 국민당군이 푸젠성을 공격하자 주더는 군을 집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오와 린비아오가 지휘하는 부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6,000명의 공산당 부대 중 절반을 이 두 사람이 확보하고 있어서 주더는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공산당군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더는 국민당군을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주도와 마오쩌둥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공산당원들은 이 문제를 상하이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상하이 지도부의 실세는 이제 30을 갓 넘긴 젊은이인 저우언라이였습니다. 저우언라이는 19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공산주의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프랑스로 가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성이었냐면 심지어 아내를 고를 때도 외모보다는 얼마나 공산주의에 헌신적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볼품없는 외모의 덩잉 차오와 사랑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우언라이는 또 프랑스에서 훗날 중국의 주석이 되는 덩샤오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난창에서 반란을 조직해 국민당군으로부터 약 2만의 병력을 빼냈습니다. 반란군이 남해안에서 패퇴했을 때 저우언라이는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 공격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홍콩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상하이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저우언라이의 충성심과 능력을 높이 사서 그를 당의 최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주도와 마오쩌둥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저우언라이는 모스크바의 지시에 따라 마오쩌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서신을 주더 마오쩌둥 군에 보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미 여러 번 당의 지시를 어겨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오히려 마오쩌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감싸줬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원래 직책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주더는 자기에겐 아무런 권력이 없으며 마오에게 놀아날 뿐이라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더의 불만은 모스크바에 보고됐지만 소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 장제스가 지방 군벌의 군대를 흡수하려고 하자 군벌들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얼마 후 양측은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 서로 대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1930년 저우언라이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당시 홍군의 병력이 62,700명이고 총 13개 부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대는 15,000명의 주더 마오쩌둥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풍족한 푸젠성을 기지로 삼은 덕분에 병력을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우언라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이끈 인물은 후낭성 출신의 리리산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당이 혼란한 틈을 타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에게 장시성의 수도인 난창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였던 마오쩌둥은 난창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신 마오는 상하이의 환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다음 목적은 홍군에서 두 번째로 큰 부대인 펑더화이의 부대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오보다 5살 아래였던 펑더화이는 마오쩌둥과 같은 후난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6.25 전쟁에서 중공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펑더화이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동생을 데리고 먹을 걸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가 공산주의자가 된 이유도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1928년 펑더화이는 약 800명의 부하를 이끌고 화적의 당에서 마오쩌둥과 합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오는 국민당군의 공격이 임박해오자 기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펑더화이에게 남아서 기지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대신 죽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국민당군의 공격으로 기지가 쑥대밭이 됐지만 탈출에 성공한 펑더화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펑더화이는 계속해서 부대원을 늘리더니 마오 부대와 비슷한 규모인 15,000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펑더화이의 지휘하에 이들은 훌륭한 정예부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마오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난창 공격에 큰 열의를 보였습니다. 물론 마오의 속셈은 펑더화이의 부대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오는 난창에서 대충 싸우는 척하더니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펑더화이가 있는 창사로 향했습니다. 펑더화이는 창사를 공격해서 도시를 잠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반격을 받아 도시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오가 뜬금없이 펑더화이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펑더화이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마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펑더화이를 만난 마오는 그의 부대가 이제 자신의 부대와 합병됐다고 선언했고 펑더화이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는 양 부대의 합병이 창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은근슬쩍 펑더화이의 부대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마오는 창사 공격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 부대의 합병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창사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홍군이 패해서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마오보다는 펑더화이의 부대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마오가 공격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펑더화이는 공격 명령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창사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마오는 펑더화이 부대에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펑더화이 장교들이 반발하자 마오는 이들을 죽여서 입막음했습니다. 한편 창사에서의 패전 책임은 모두 리리산에게 돌아갔습니다. 리리산은 소련이 군대를 파견해서 중국 공산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탈린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패전 책임이 마오쩌둥에게 있었음에도 리리산이 대신 희생양이 됐습니다. 반면 마오쩌둥은 패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창사 공격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양카이후였습니다. 양카이후는 마오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그리워했습니다. 양카이후는 마오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아픈 발은 나았을까? 겨울옷은 마련했을까? 당신도 나처럼 외롭고 슬픈가요? 날아가서 그를 만나고 싶다. 그를 볼 수 없으니 슬픔은 끝이 없다. 마오가 창사를 공격하고 있는 동안 양카이후는 다른 곳도 아니고 창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아내와 자식을 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카이후를 체포한 국민당은 마오쩌둥과 이혼하고 그를 비난하며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카이후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양카이후는 결국 처형됐습니다. 주도와 펑더화이군을 흡수한 마오쩌둥의 다음 목표는 장시성과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홍군이었습니다. 장시성의 홍군은 원래 리원린의 지휘하에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갑자기 장시성을 방문하더니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오는 회의가 2월 10일에 열린다고 말하고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의 날짜를 2월 6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마오와 그의 부하들만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마오는 자신의 수하였던 류스치를 장시성의 지도자로 임명했고 원래 지도자로 있었던 리원린은 낮은 사무직으로 강등했습니다. 이에 장시성의 공산당원들이 반발했지만 마오는 이들을 공개 처형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상하이의 공산당 본부는 이를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하이가 마오쩌둥을 소환하자 마오는 아예 상하이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군을 장악하고 모스크바마저 그를 감싸주고 있어서 상하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철저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오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자들은 잡아 죽이거나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때 수만 명이 반동분자로 불려서 처형됐고 군 내에서만 1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주도와 펑더화이도 겨우 목숨을 부지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오는 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오에 반대하는 공산당원들이 상하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보낸 보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지극히 교활하며 이기적이고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혔다. 그는 동료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죄목을 씌워서 겁을 준다. 그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모두 그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 숙청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반동분자로 의심받았다. 반동분자를 공격하는데 악마 같은 열성을 보이지 않으면 그 또한 반동분자로 몰렸다. 상하이도 마오쩌둥이 장시성에서 어떤 잔악행위를 벌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우언라이를 비롯한 상하이의 지도부는 여전히 마오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모스크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이 일으킨 대숙청의 전모는 오늘날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1931년 반란을 진압한 장제스는 마침내 공산당 섬멸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게릴라 전술과 물자를 숨기는 초토화 작전으로 두 번에 걸친 국민당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첩보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국민당 내부로 침투해서 국민당의 통신 암호를 알아냈습니다. 그 덕분에 마오쩌둥은 언제 어디서 국민당이 공격할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외에도 자금과 의약품, 통신 장비, 그리고 무기 등을 지원해서 마오쩌둥을 도왔습니다. 1931년 7월 두 번의 공격이 실패로 끝나자 장제스는 30만 대군을 동원해 직접 장시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병력은 마오쩌둥 군대의 10배에 달하는 수였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장제스는 파죽지세로 진격해 마오쩌둥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장제스 입장에서는 공산당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오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주 사변입니다. 당시 만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인물은 국민당의 2인자로 떠오른 장쉐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쉐량은 일본군과 싸우는 대신에 절대 맞서 싸우지 말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군은 빠르게 만주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장쉐량은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정말 대단했다. 무저항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장제스는 서둘러 난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섬멸되기 직전에 공산당을 살린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장제스는 퇴각하면서 함께 일본에 대항하자고 공산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이 제의를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공산당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국민당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공산당은 1931년 11월 그들만의 국가인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의 영토는 장시성, 푸젠성, 후난성, 후베이성, 허난성, 안후이성, 그리고 저장성에 흩어져 있었고 인구는 최대 1000만에 달했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의 수도는 루이진이라는 소도시였습니다. 모스크바는 마오쩌둥에게 국가주석이라는 중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에게는 윗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련에서 돌아온 저우원나이가 당 서기로 취임한 것이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당 서기가 국가주석보다 높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저우원나이는 새로운 국가의 행정을 맡을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조직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크고 작은 수많은 조직과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주민들은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각자의 조직에 편성됐습니다. 그때까지 화적처럼 통치해오던 마오쩌둥에게 이런 통치 스타일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마오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 저우원나이의 정교한 통치 방식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통치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이곳 주민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마오쩌둥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극한으로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오는 악덕지주를 색출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탈출을 감행하자 공산당은 이들로부터 이주할 수 있는 자유도 빼앗았습니다. 이제 한 마을을 떠나려면 통행권이 필요했고 주민들은 24시간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의 통치하에서 주민들은 빠르게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공산당이 그곳을 통치한 5년 동안 장시성에서만 최대 5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곳 전체 인구의 20%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악덕지주로 몰려서 처형되거나 극심한 가난과 강제 노역으로 죽었습니다. 15년 뒤인 1949년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직후에 한 소련 장교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시성 전체에서 남아있는 공산당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과거 공산당의 집에 치를 떨었던 것이었습니다.